안녕하세요. 네, 황정현입니다. 혹시 어머님들께서 말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죄인을 놓고 그 변호사와 검사 사이에 논쟁을 벌이는 장면 보신 적이 있어요? 네. 네, 혹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피고인을 놓고 변호사는 무죄를, 검사는 유죄를 주장하는데요. 같은 문제를 놓고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하고 생각한 적 있어요. 예, 그렇죠. 피고인이 지은 죄가 하나의 뭐가 됩니까? 쟁점이 되죠. 논쟁의 대상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논쟁의 대상을 놓고 이제 변호사는 그 무죄를 주장하고 검사는 뭐예요? 유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주장에 대한 어떤 그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사는 변호사 나름대로 뭐예요? 많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는 검사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수사적인 기록이라든지 증거물을 제시하죠.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양쪽의 어떤 공방을 보면서 재판관은 최종적으로 뭐예요? 그 죄인에 대해서 죄를 판단하고 그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게 제가 이 예를 든 것은 논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바꿔 얘기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쟁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 쟁점에 대한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의 주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쟁점과 주장과 이 근거, 이 세 가지가 논술에서 빠져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되게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되게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논술 참 어렵다고도 하잖아요. 네.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논술이란 건 단순히 그냥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쟁점이 무엇인지 제가 알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에 해당하는 자기 주장을 세워야 되고 또 남이 그 글을 읽었을 때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이런 말하자면 종합적인 사고력인 그 과정, 종합적인 사고를 측정하는 그런 시험에 소위 말해서 논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쟁점과 주장과 그 다음에 근거라고 하는 논술의 3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은 이 논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거나 또 논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개별 학습 시간에 제가 논술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서 써야 하나요? 논술과 소변문은 비슷한 감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나요? 논술을 공부할 때 어떤 과목들을 공부해야 하나요? 자, 아이들 얘기를 잘 들어보셨죠? 네. 자, 논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또 논술을 쓰는 거하고 설명문이 좀 비슷한데 어떻게 다른가? 이런 식의 아이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질문에 궁금증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이번 강의의 초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논술의 3요소인 그 쟁점과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보면 말이죠.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논술의 3요소. 첫째가 뭐냐면 쟁점이라는 게 있죠.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어떤 문제를 놓고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갖다가 밝혀서 따져야 되는 문제가 바로 쟁점이에요. 바꿔 얘기해서 논술 쓸 때 논제를 다루는 그 문제죠. 바로 논제가 바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장이 있겠죠. 자, 주장은 이 쟁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옳고 그런가를 따져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말이나 글로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근거가 되겠죠.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는 사실이라든지 어떤 원칙을 놓고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증명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쟁점과 즉 어떤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따져보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면서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거를 뭐예요? 대는 것. 요런 과정, 이 세 가지가 바로 논술의 흔히 3요소라 그럽니다. 그럼 먼저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쟁점에 대한 성격을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쟁점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첫째는 뭐냐? 어떤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문제가 옳은가 그른가 하는 문제가 바로 쟁점이죠. 두 번째는 이 쟁점은 일정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문제 옳다 그러다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자기 주장을 옳다고 주장하면은 거긴 남을 설득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남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도 그 쟁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그 배경 지식. 즉, 배경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번에서 말한 이론적 배경과 서로 연결됩니다. 충분한 그 배경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만큼 남에 대한 설득력이 커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쟁점은 통합교과적이라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쟁점은 보면은 통합교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쟁점의 성격을 일단 우리가 미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쟁점에서 다루는 문제, 어떤 문제들을 주로 다루는가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쟁점에서 다루는 문제는요. 첫째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룰 거냐인데 여기서는 주로 보편적인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대개 이 쟁점에 대한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고전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 아이들 논술을 쓸 때 보면 말이죠. 어떤 자료 제시를 하거든요. 그 자료 제시 자체가 굉장히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알아야 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갖다가 생각해 봐야 될 것도 보편적인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 말이죠. 이런 거죠. 이상과 현실이 양립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죠. 아마 이런 문제들은 아마 영원한 인간의 어떤 그 숙제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상이 더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현실이 더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이거는 인간이 유사일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된 이런 문제. 즉 이런 고전적이면서도 뭐예요? 보편적인 문제가 대개 논술에 있어서 쟁점의 어떤 그 문제를 많이 이루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말이죠. 학문적 배경. 이건 무슨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개 이제 대학에 이제 중고등학교까지는 학습을 한다 그래요, 대개. 그냥 일정한 지식을 그냥 배우고 익히는 단계가 중고등학교의 수업이란다면은 대학에 가면 학문을 한다 그래요. 대학에서 학문한다는 얘기는 보다 더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대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대학에서 배우는 어떤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이들이. 하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좀 학문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죠. 하나 예를 들어보면 말이죠. 과학의 지식은 상대적인가, 절대적인가. 이런 문제들 말이죠. 이런 문제들은 뭐 말이죠. 어떤 자연과학도 말이죠. 절대적인 지식으로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냐. 안 그러면 자연과학도 시대에 따라서 뭐예요? 상대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내가 대학에서 학문을 할 때 미리 알아둬야 될 뭐예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학문적인 대상, 학문적인 배경을 알기 위해서 논술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게 되죠. 아까도 세 번째는 말씀드린 통합교과적이다 그랬죠. 자, 통합교과적 문제를 많이 다뤄요. 사실은 논술이라는 자체는 말이죠. 국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과목들을 갖다 다 논술로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과목에서 출제를 했던 문제를 그러면은 공정한 평가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통합교과적인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한다. 그런데 이런 통합교과적인 문제를 갖다 잘 해결하기 위해서 잘 알아둬야 될 과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사회문화나 뭐 정치, 경제, 과학 이런 거를 골고루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논술 공부를 할 때 평상시에 아이들이 말이죠. 논술 공부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각 과목을 공부할 때 그때 논술을 염두에 두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늘 생각하는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인간은 동물이면서도 동시에 이성적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는 본 말이죠. 하나의 윤리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철학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어떤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유경제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라.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자유경제 체제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갖다가 신장시키는 그런 체제. 그러다 보면 능력이 뒤떨어진 사람은 소외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정치 경제라든지 어떤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를 그런 배경 지식을 잘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과목은 이런 것들을 잘 알기 위한 배경 지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까 제가 논쟁의 성격 가운데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특정 과목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논술을. 그 다음에 현대인의 고독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그런 소외 현상과 치유책을 한번 찾아봐라. 이러면서 어떤 질문을 내냐면요. 소설 속에 현대인의 어떤 고독의 모습을 소설 속에 하는 질문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현대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고독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경우는 이제 박태원 씨의 그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런 소설 같은 걸 보게 되고 그런 문제 참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내놓고 그런 그 현대인의 어떤 소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걸 묻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는 보면은요, 문학과 사회 문화적인 측면. 그 밖에도 운명론적인 세계관 있잖아요. 예. 김동리 씨의 그 역마라는 소설이 있죠. 그 역마살이 껴가지고 어머니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론적인 세계관과 그 다음에 그 과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 속에서 의미가 무언가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문학과 철학.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통합교과적인 문제들. 어떤 한 과목만 잘해서 논술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윤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바로 쟁점에서 이루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평상시 학과목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의 그 많은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지만은 또 이런 배경 지식과 관련해서 아이들 반드시 해둬야 될 문제가 독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독서라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그런 독서를 통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과 뭐예요? 토론도 해보고 그게 논술에 있어서 그 일상적인 어떤 그 생활 속에서 그런 과정을 꾸준히 밟게 되면은 대학 시험 막 앞두고 급하게 논술 막 준비할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걸 좀 다뤄봤어요. 그런데 이제 주장을 하게 되겠죠. 쟁점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하는 주장을 하게 될 문제가 어떤 일이냐면 대개 이제 요즘은 논술 같은 경우가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요. 2시간, 3시간을 갖다 글을 쓰는 시간을 줘요, 대학에서. 그전에는 뭐 한 100분 안에 써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120분, 심지어는 뭐예요? 180분 동안 시간을 주면서 글을 쓰라고 되게 그러죠. 그런데 이럴 때 주장할 때 주의점이 바로 뭐냐면 이게 시간이 길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처음에 자기가 한 얘기하고 뒷부분에 한 얘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논점에서 뭐예요? 논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글을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왜? 글을 쓰다 보면은 끝에 가서 앞에 말 안 내고 다른 얘기를 쓸 때가 있죠. 그래서 논술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요. 흔히 보면 저도 이제 출제도 해보고 채점도 해보고 많은 그 아이들의 그 논술 답안지를 많이 그 접할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되게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논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 논점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 경우로 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장을 할 때 그 논점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경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자, 논점 일탈의 유형이라 그래서 즉 논점에서 벗어나는 유형의 글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논술에서 채점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원래 쟁점에서 말했던 논제가 완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 없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당위론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 당이란 말 자체가 이런 뜻 아닙니까? 마땅히 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 이런 논제를 하나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원칙적으로 사회와 개인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식의 쟁점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사회와 개인 사이에 그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지역을 재개발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는 내 집은 개인의 사유재산이죠. 그런데 사회적인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이 손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국가와 사회나 혹은 개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자,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상당히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사회와 개인 어느 것이 더 중요시 돼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당위로는 뭐냐면요, 이런 경우를 설명했어요. 개인과 사회는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는 논점이 될 수가 없죠. 주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 없을 것 같으냐면요. 왜 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하세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원칙적으로 개인과 사회가 어느 것이 더 중요시 되어야 되냐 했죠. 그렇다면 자기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뭐예요?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개인과 사회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는 주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되게 이렇게 다 많이 써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양시론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개인과 사회 모두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주장이 안 되겠죠. 그렇죠? 양시론, 양쪽 다 옳다 이런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비론. 개인과 사회 어느 한쪽만을 중시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또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요. 그렇죠. 네 번째는 이제 도덕적인 권유. 서로 양보하자. 이것도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논점 일탈의 유형점. 우리가 논점에서 벗어나는 그 유형들이 주장이 저렇게 돼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개인과 사회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 주장을 근거를 들어가면서 뭐예요?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우세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이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내가 만약에 개인을 선택했다, 아니면 사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다면은 그것에 대한 뭐예요? 우세한 근거를 마련해서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당위론이라든지 양시론이라든지 양비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도덕적인 권유로 해서는 자기의 주장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주장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장은 반드시 뭘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주장의 부분을 나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거 부분이에요. 아까 쟁점 말씀드렸고, 그 주장에서 그 논점 일탈의 유형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자기 주장을 남에게 설득할 때 얼마나 타당성을 확보하느냐.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근거가 되겠죠. 자, 이 근거를 마련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배경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통합교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를 다룰 때도 여러 과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배경 지식은 독서 경험이 많거나 또 배경 지식이 풍부한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논술은 글쓰기가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뭐예요? 쓰는 이 과정이 종합적으로 잘 연결될 때 논술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배경지식 문제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어떤 배경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장에 맞는 근거의 배경지식이 되어야겠죠. 그걸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배경지식이 있지만은 그 배경지식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의 관련성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득을 할 때, 남을 설득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설득을 할 만한 타당한 논리적인 뭐예요? 과정이 있어야겠죠. 흔히 우리가 이 논정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 시간에 아마 우리가 그 글의 구성을 할 때 우리가 그 인과적 구성이라든지 연역적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귀납적 구성이라는 글쓰기를 배웠더랬어요. 그래서 그 귀납적 구성이나 인과적 구성이나 이런 그 연역적 구성의 글쓰기 훈련.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구성할 때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해둬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논정적 구성의 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의할 점이 근거를 댈 때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논리적인 그 오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형식적인 논리의 오류가 있고 하나는 비형식적인 논리 오류라는 게 있어요. 저 형식적인 논리 오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삼단논법이 있죠. 삼단논법에서의 주장과 그 다음에 이제 전제와 그 주장이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오류가 생기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은 우리 죽는다는 게 대전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소전제는 뭐예요? 우리 어머니나 뭐 누구도 다 사람이다. 그렇죠? 나도 사람이죠. 그러므로 결론은 나는 죽는다. 게 맞죠, 이거는. 모든 사람 죽고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죽겠죠. 이런 경우 우리가 논쟁할 때 어떤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충중 사람은 말씨가 느리다. 대전제가. 그런데, 쌀집 가게 아저씨는 말이 빠르다. 그러므로 쌀집 가게 아저씨는 충중 사람이 아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쌀집 아저씨가 충중 사람이에요. 얘는 불충분한 논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비형식적 오류가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왜 우리가 선거철 되면 국회의원들이 막 선거 유지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면 말이죠. 좀 논리적 오류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떨어지면 8번째입니다. 이번에 꼭 붙여달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들의 감정이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머니든 그러실 거예요. 참, 저 양반 안 되는데 찍어줘야지. 이거는 비논리적이겠죠. 자기 집안이 망하는 거 국회의원들은 별개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논리적인 오류는 피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편지를 쓰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일정한 형식과 틀을 갖추지 않고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쓸 수 있는데요. 하지만 논술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닌 주어진 논제에 맞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는 글입니다. 따라서 논술문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쟁점, 주장, 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쟁점이란 옳고 그름을 따져 밝혀야 하는 문제로서 논술에서 다루는 논제를 말하고, 주장이란
쟁점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언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근거란 필자의 주장에 뒷받침이 되는 것으로서 의견의 진실 여부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글 안에 유기적으로 녹아 있다면 논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외에도 우리 아이들이 논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주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는 거죠. 논제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이거는 정서적인 글이 아니거든요. 이성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글이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이죠.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논리적인 근거,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걸 같이 넣어서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독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독서를 하고 나서 자기만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토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봄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성적이고 어떤 판단이 명확히 될 수 있는 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직접 써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논술. 좋은 글은 여러분의 시행착오 가운데 탄생한다는 사실도 꼭 유념하십시오. 자, 잘 보셨죠? 예. 지금까지 우리는 논술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자, 뭐가 있었습니까? 쟁점이 있었지요. 그 쟁점에 대한 주장이 있었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논술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이거 빠지면 논술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논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하는 점이 바로 뭐냐면요. 단기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룰 수는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백인지식이 풍부해야 되고 또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일정한 글쓰기 훈련이 모두 동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그 논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고 그걸 흔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논술 어렵다는 것이 아니에요. 논술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꾸준한 과정을 밟고 차분차분하게 하면 어렵지 않은데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어머님들도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아이들도 어떤 문제 쟁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쟁점을 놓고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이들 글쓰기 논술과 굉장히 중요한 그 훈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GBF 총재하고 한번 학부모 강연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 인상적인 말을 하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에 대한 그 교육열에 대해서 참 존경할 만하다. 그런데 자녀를 믿지 못한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다. 논술은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논술의 무엇이 이것만은 기억하자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드려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